남은 케이스타 중에 하나가 지금 대공황입니다. Great Depression. 대공황. 거시경제학 아니면 경제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이겁니다. 대공황. 그러니까 그냥 공황, 디프레션 그러면 뭐 일반적인 경기 침체, 좀 심한 경기 침체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공황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황이 좀 심하면 공황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많은 공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대자를 붙인 공황이 있습니다. Great Depression. 왜냐하면 이 공황의 정도가 불황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때문에 이때 이 사태 때문에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가 뭔가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 경제, 국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되겠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이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이것이 그래도 효과가 꽤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성수 효과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대공황입니다. 시작은 1929년에 시작됐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경기, 그러니까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IT 버블 붕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기 침체입니다. 하나의 충격이죠. 하나의 충격인데, 그럼 그 충격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는 IT 버블 때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죠. 그래서 Y가 크게 줄었거나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거나 아니면 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거나 아니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그런 경우를 우리가 큰 경기 충격 아니면 공황 뭐 또는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심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에 여기에 뭐 실업률과 GDP를 둘 다 나타냈습니다. 먼저 GDP 대신에 GNP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GDP라는 통계는 안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GDP로 통계가 바뀐 거는 198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이 옛날에는 우리가 GDP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GNP로 지금 대체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났죠. 어쨌든 옛날에는 지금에 비해 가지고 뭔가 하면 세계적인 이동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GDP와 GNP의 차이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GDP하고 동일하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1929년 물론 이제 이것은 58년 가격으로 10억 달러 단위인데 1958년 가격으로 어쨌든 2천억 달러였다. 미국의 GDP가 2천억 달러였다는 거죠. 2천억 달러 조금 더 됐는데 이게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이때 되니까 1,40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GDP가 2천억 달러에서 1,400억 달러가 됐다. 라는 것은 요 1, 2, 3, 4, 3, 4년 동안의 경제가 30% 후퇴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3, 4년 동안, 4년 동안에, 3년 동안에 해도 마찬가지죠. 요까지만 하더라도, 요까지 해도 30%, 마이너스 30%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마이너스 30%라는 것은 매년 10%씩 뒤로 가는 겁니다. 매년 10%씩 뒤로 갔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도 큰일 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경제 성장률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10%에서, 뭐 10몇 %에서 뭐 7%, 8%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 엄청난 경기 침체, 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도 이제 중국은 한 5%대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뭐 선진국도 성장률이 한 2%에서 1%로 떨어지면 굉장히 경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플러스 상태에서 떨어져도 문제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0%. 그것도 한 해에 그친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마이너스 10%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었다. 그 이야기는 평균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이 30% 없어진 겁니다. 생산이 30% 줄었으니까 당연히 소득도 30%밖에 30% 주는 거죠. 평균적으로 30% 줄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절반 이상 줄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충격이구나, 대공황이구나라는 거죠. 이 숫자만 봐도 아, 이게 대공황으로 충분히 이름 붙일 만한 상태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폭이 이렇게 그 밑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언제 이 수준으로 되돌아갔냐 그러면 1937년, 38년, 39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회복되다가 다시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봐서 대공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2차 대전 발발 이후입니다. 이때부터 2차 대전이 발발했는 거죠. 2차 대전 덕에 이게 회복이 됐지. 즉, 그 이야기는 거의 뭐 회복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불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자동 회귀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Y가 Y바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Y가 Y바보다 적으면 물가가 떨어지고 Y가 Y바보다 더 높으면 물가가 오르는 그런 물가의 그 이동에 따라 가지고 물가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경제는 Y바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떨어졌으면 P가 떨어져 가지고 Y바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큰 공황이 된 겁니다. 또한 이때 실업률을 보면 실업률이 여기 있습니다. 1929년 실업률은 한 2, 3% 됩니다. 2% 내지 3% 정도였죠. 실업률이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32년, 33년 실업률이 25%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거의 근로자의 4명 중에 1명이 직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직장 잃은 거하고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때는 사실은 뭐 직장을 잃으면 굶어 죽어요. 거의 그 정도라는 거죠. 지금 뭐 다들 뭐 사회 안정장치가 잘 돼 있고 실업급여도 돼 있고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야 요즘 걱정을 안 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때는 뭔가 하면 거의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정도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피해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 정도로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아 이게 엄청난 공황이구나.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설명은 뭐 IT 버블 때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변화의 원인은 IS 커브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장이 아니라 주로 상품 시장에서 발생하겠죠.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식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죠. 식물 부분에서 이제 총수요가 확 줄은 경우다. 왜냐하면 대공황은 재화 용역에 대한 수요 외성적 감소에 따른 것인데 왜냐하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딱 그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생산량과 이자율이 모두 떨어졌다. 그렇죠? 실제 이자율 데이터는 안 보여줬는데 이자율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자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Y도 떨어지고 이자율도 떨어졌다. 그렇다 그러면 ISLM 모형에서 IS 커브가 좌측으로 갖는 경우에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이건 IS 커브가 좌측으로 이동한 충격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었는지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192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두세 달 동안에 S&P 500 지수가 17% 하락했습니다. 17%. 뭐 요즘 최근에 뭔가 하면 주가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지수를 아는 사람은 17% 하락 가지고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이 좀 비정상적으로 주가 변동이 심합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마구 떨어지고 있죠. 아마 이 최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내에 뭔가 하면 분명히 이상 떨어질 겁니다. 지금 거품이 그치는 상태에서. 뭐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거품으로 과대 올랐던 것이 원위치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충격이 좀 덜한데 뭐 그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거품이 생긴 것이 그게 빠진다 그러면 거품이 덜한데
뭐 이때는 이제 뭐 그 정도가 아니었죠. 어쨌든 이때 이게 시작은 이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문에서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정권가 빌딩에서 소위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권 거래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투신 자살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이때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런 식으로 전자적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만 하더라도 브로커가 중간에 끼가지고 파는 사람한테서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살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런데 파는 사람한테 사놨는데 그 다음에 살 사람한테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서 뭔가 하면 이 거래 마진 까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있는 자본금 다 날리고 빌린 돈까지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다른 길이 안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17%가 뭐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이제 더 대수는 밑에 보면 알 수 있죠. 요 세 달이 아니라 쭉 해가지고 33년 12월까지 S&P 지수가 71% 하락했습니다. 70%. 70%. 그럼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4분의 3이 떨어졌습니다. 70% 이상 떨어진다는 거죠. 70%. 그러니까 100원 하는 주식 가격이 25원이 됐다. 그러니까 30원이 됐다는 겁니다. 31원이 됐다는 겁니다. 71% 떨어진 건 100원 하는 주식이 29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소위 주식시장이 붕괴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주식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가 줄게 되는 거죠. 소비가 줄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IS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IS 커브 이동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서 소비를 줄이는 주식시장의 붕괴. 자, 이거 첫 번째로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데, 그 다음으로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를 본다 그러면 제일 큰 부분이 이겁니다. 이 주택건설 시장의 냉각입니다. 1920년대의 지나친 주택건설 붐 이후에, 그 다음에 붐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꺼지는 거죠. 여기서 뭔가 과한 호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붐이 꺼졌다는 거죠. 붐이 꺼지면서, 붐이 꺼졌다는 말은 뭔가 하면 주택을 많이 지어놨는데 처음에는 주택 수요가 많아가지고 주택을 마구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어놓은 집들은 비싸게 팔리죠. 비싸게 팔리고 건설업자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뭐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뭐 저기 성남시에서 지금 발생했는 문제도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죠. 많이 버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것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버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집을 또 자꾸 짓기 시작한 거죠.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태가 그런 거죠. 뭐 특히 서울 수도권 인근에는 주택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지금 뭐 공급을 마구 늘리려고 마구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공급해가 판 것은 돈을 많이 벌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뭔가 하면 이 수요가 가라앉을 수가 생기는 거죠. 이 수요가 가라앉았는데 그때 막상 이제 공급이 됐다. 그러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하면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짓기 위해 가지고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건설업자도 개발업자도 망하고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은행도 망하게 되는 거죠. 즉, 이 주택건설 냉각으로 광범위한 은행 파산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택뿐만 아니라 은행이 파산하고 나니까 주택 말고 전체적으로 투자가 어렵게 되더라. 은행이 뭔가 하면 투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은행들이 많이 파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이외에 모든 경제 전반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주택 건설 냉각이 발생했느냐? 그럼 붐은 왜 생겼느냐? 이 붐은 이제 역사적인 원인입니다. 왜 1920년대 건설 붐이 생겼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하면 3.1운동일 때입니다. 1919년 1919. 그 다음에죠. 1919 3.1운동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가 사실은 승전국의 민족 자결주의인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 식민지도 민족 자결주의가 될 걸로 우리가 이제 3.1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연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얘기한 겁니다. 자, 어쨌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1차 대전이라는 것은 진짜 1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인류가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첫 번째 전쟁이었던 거죠. 그 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뭐 몇몇 나라끼리 전쟁입니다. 그건 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뭔가 아주 많은 나라들이 개입된 전쟁이었다. 엄청난 전쟁이었고 또한 그 전쟁 결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그냥 그 전체 전쟁터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뭐 그런 일이 발생했죠. 특히 이제 뭐 그때 참호전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쟁터는 유럽이었죠. 유럽 뭐 전역이었죠. 프랑스, 독일, 뭐 유럽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전역이었고 유럽의 많은 대부분 나라들이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소위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살기가 싫습니다. 살기가 싫고 그 다음에 근처를 돌아보면 이게 전쟁터구나. 그 옛날에 뭔가 여기서 누가 죽는 걸 봤지.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신대륙에 이민 가는 케이스, 대량 이민이 발생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큰 경우에는 첫번 말고 그 전에 큰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제 감자 그 흉년으로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또 이민을 가는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한참 없었다가 그 다음에 1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승제국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은 넓은 땅에 뭔가 하면 사람이 많이 올수록 뭔가 웰컴이죠. 그래서 더 미국을 많이 개척하고 싶은 뭐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는 건데, 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니까 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붐이 발생했죠. 주택 건설 붐이 발생해가지고 뭐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건설업자들이 막 너나 없이 뭔가 집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자꾸 지어요. 자꾸 짓는데, 자, 이민이라는 뜻은 아까 말한 대로 전쟁에 따른 상황 때문에 이민을 오는데, 오만 몇 년 걸쳐가 오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 또 끝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참 제일 보니까 좋은 능력이라는 것은 망각을 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 이민 안 갔다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또 그 험한 과거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살죠. 그러니까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민이 와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한 3, 4년 정도 걸쳐 가지고 이민이 오고는 그 다음부터 이민이 더 안 옵니다. 더 안 오는데 이민 올 때 뭔가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 보고 건설업자들은 막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더 안 오는데도 이제 완공된 집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집들은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조정기간. 주택시장에서의 대규모 뭔가 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안 팔리니까 뭔가 하면 건설업자들은 망하고,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은행은 망하고, 그것이 뭔가 하면 이때 이것의 큰, 이 원인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이 이거의 또 원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건설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고, 또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많이 타격을 입음으로써 그것이 주가에 한꺼번에 크게 반영되는 것이 이 주가 하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예측과 적응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비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뭐 이 정권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공급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비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걱정은 지금 이래가지고 부동산 공급을,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렸다가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 수요가 가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미분양 사태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 다음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거품이 심하지만 어차피 인구는 감소합니다. 인구는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의 수요는 줍니다. 뭐 반면교사라는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가고 있는 일본을 본다 그러면 일본의 지금은 이제 전체에서 빈집이 뭐 한 1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빈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일본은 뭐 몇십 년 동안 주택 가격은 안 오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세계적인 저금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제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건설해 놨다가는 나중에 이제 경기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뭔가 하면 이자율이 다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집 안 살 때, 그때 주택 공급이나 아파트 공급이 막 되고 나면 그때부터 미분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주택 시장은 뭐 엄청난 불황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흔한 특히 이제 주택 부분에서는 이런 사이클들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공급을 필요한 데는 늘려야 되겠지만 예측을 잘 해가지고 늘려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IS 곡선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으로 소비하고 투자가 있죠. 그죠?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그런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S 곡선에 뭔가 하면 정부 지출이 있죠. 여기에 뭔가 하면 이것마저도 줄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경기 불황으로 이렇게 힘들 때 이때 정부도 뭔가 하면 정부 지출을 줄였더라. 긴축 재정을 했더라.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데 이때는 이게 이제 룰이었습니다. 이때는 이게 룰이었는데,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이 균형 재정이라는 거죠. 항상 균형 재정. 금과 억조로 여긴 균형 재정입니다. 세금만큼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이 줄었다. 그러면 세금이 주는 거죠. 세금 거둘 수 있는 세금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기 때문에 세금 거둘 수 있는 양이 줄는 거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도 긴축 재정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균형 재정 원칙을 고수하다 보니까 균형 재정 정책마저도 반역경기적인, 그러니까 재정 긴축 정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 합쳐가지고 IS 곡선을 왼쪽으로 크게 이동시킨 겁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뭔가 하면 Y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대공황의 원인입니다. 원인의 대공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게 이제 1차적인 설명이고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대공황에 대해서는 그 뒤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표준적인 설명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큰 공황이 생겼느냐에 대해 가지고 후속 연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여기 추가되는 설명이 이런 겁니다. 통화가설입니다. IS 커브뿐만 아니라 LN 커브도 뭔가 하면 이게 Y를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게 이제 이쪽의 이런 연구를 주로 많이 한 사람이 벤 버냉키, 그러니까 지난 미국 연준 의장을 한 벤 버냉키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때 그분이 연준 의장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다행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벤 버냉키라는 분은 이 대공황에 대해 가지고 대공황 시의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가장 잘 많은 연구를 했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 미국 금융위기 시작되는 뭔가 하면 이 대공황 때보다 더 큰
공황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일 적임자가 그때 페드 의장을 함으로써 그걸 그래도 어떻게 잘 수습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분의 이제 주장이 이겁니다. 자, 통화가설. IS 커브가 왼쪽으로 간 것뿐 아니라 LN 커브마저도 왼쪽으로 갔다. 거죠. 자, 대공황은 통화량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IS 커브 하나 가지고만 그렇게 큰일이 안 생긴다. LN까지도 같이 갔다. 그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29년에서 34년 동안의 M1,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때는 M2보다는 이때는 M1이 주 지표였습니다. M1으로 봐가지고 M1이 통화량이 25%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재정력에서 봤죠. 이렇게 경기 나쁠 때 긴축 재정이 말이 되느냐. 지금 보면 그러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 그때는 통화량을 더 늘려야지 통화량을 줄이더라. 그럼 이때 왜 통화량을 줄이느냐? 자, 이때에 대해 가지고 이때도 통화정책은 그때 원칙대로는 통화정책을 문제없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줄인 걸로 나오지만 이때 이 기간 동안에 P가 더 하락했습니다. P가 더 하락해가지고 통화량이라는 것은 명목 통화량이 아니라 실질 화폐 잔고로 봐야 되는 거죠. P분의 M. P분의 M으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늘은 겁니다. P분의 M이 늘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우리는 안 줄였다는 거죠. 명목 M은 줄었지만 P분의 M은 오히려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때 통화당국은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때 통화당국에 놀리던 그런 식으로 통화정책을 했기 때문에 할 만큼 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이게 문제는 거죠. 명목 이자율은 하락했는데, 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러면 P분의 M이 하락했기 때문에, P분의 M은 늘어났기 때문에 할 만큼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버냉키가 비판한 것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비판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하락했는데 이는 LN 극선의 좌측 이동이 초래하는 현상하고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거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 거죠. 명목 이자율보다 뭔가 물가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율은 상승 현상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 통화량이 뭔가 하면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냐 안 했냐라는 거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거는 통화량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락할 정도만큼 공급을 못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제 몫을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분의 M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실질 이자율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여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는 사실은 LN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킨 충격이다. 그래서 이때 통화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공황이 그렇게 크도록 더 심각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벤 버냉키의 비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일반적인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복잡하게 된 것이 이 P, 물가 이동입니다. 물가 때문에 실질 화폐 잔고를 볼 때 이제 그게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볼 때도 실질 이자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빼야 되는 거죠. 이 물가 때문에 이 요인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자, 물가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즉, 이때 대공황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황 아니면 불황 정도였는데 이게 대공황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디플레이션.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물가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공황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 물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즉, 이 기간 동안에 물가는 25% 하락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그러면 이건 왜 하락했느냐?
뭐 이제 뒤에 보겠지만 물가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뒤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어쨌든 하락했다. 25% 하락했다. 그럼 물가 하락의 원인이 뭐냐? 물가는 어떤 값이 결정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죠. 1학기 때. 전반부에 나와 있죠. 그 화폐 수량설에 시작한 그냥 물가는 통화량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가는 통화량이 결정하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그거는 사실은 통화량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대 가격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공급 부분에서의 어떤 충격 때문에 일부 물건들의 가격이 변하긴 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서로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가격 조정이 돼야 됩니다. 되는 것이지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아니면 모든 물건 가격이 다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만드는 것은 통화량인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물가 수준이 25% 하락했는데 그거는 통화량이 25% 줄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디플레이션은 M의 감소 때문이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앞에 부분에서 뭐 이자율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자율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통화를 충분히 공급했다. 그다음에 실제로 화폐 잔고는 충분히 많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뭔가 하면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그러더라도 더 중요한 부분 대공황을 만든 것이 P 하락인데 이걸 하락 안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하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M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하락했고 결국 그 이야기는 통화량 감소가 실제 대공황을 일으킨 원인이다. 정책을 잘못했다.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디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비자는 좋겠죠.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좋겠죠. 그런데 경제에는 재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정화 효과. 이거는 이제 재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안정화 효과죠. 그러니까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회복하는 뭐 그런 과정이죠. 아니면 이제 ISLM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하락하게 되면 이 실질 화폐 잔고가 늘죠. 늘기 때문에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가지고 Y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불황 때는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소득이 늡니다.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뭐 Y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Y가 장기 균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단기 균형에서 장기 균형으로 가는 이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이 안정화 효과를 일으키는 좋은 가격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물가 하락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제로 화폐 잔고가 늘어가지고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소비자가 뭔가 하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 명목 화폐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Y를 늘리는 안정화 효과, 소비를 늘려가지고 IS를 우측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 Y를 늘려가지고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이런 물가 하락은 오히려 Y를 불황기에 Y를 늘리는 안정화 효과를 내는데 자 문제는 예상된 디플레이션은 불안정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불안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줄죠. 그러니까 예상된 디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뺀 건데 인플레이션 레이트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빼는 게 줄면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가 줄게 되는 거죠. 투자가 줄면 Y가 줄는 거죠. 즉 예상된 디플레이션은 이 투자, 이자율을 통해서 투자를 줄임으로써 소득을 줄이는 즉 불안정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불황에서 더 불황을 만드는 그런 채널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도 또한 그런 일을 만듭니다. 뎁 디플레이션 티어리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따라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 재분배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구매력을 차입자한테 대부자로 이적시키는 거죠.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은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꼴입니다. 더 많이 내는 꼴이고, 돈 빌려준 사람은 예상보다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럼 뭐 그냥 소득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뭐 그냥 위치 이동이지 그냥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위치 이동이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돈 빌린 차입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빌렸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가 소득이 줄면 소비가 뭐 그냥 그대로 소득 준 만큼 그대로 다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는 사람이니까 빌려주는 거죠. 돈이 많이 남는 사람은 소득이 더 늘어도 이미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조금밖에 더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산 재분배가 발생할수록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게 된다. 즉 지출 성향, 차입자 지출 성향이 대부자의 것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총지출이 감소해가지고 IS 커브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Y가 감소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상되지 못한 인플레이션, 이런 요인이 둘 다 불안정적인 효과, 불안정한 효과, 그러니까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지금 슬라이드 없는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 이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다려가지고 소비할수록 더 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물건을 더 사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능한 한 소비를 뒤로 미룹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죽는 거죠. 소비가 줄게 돼가지고 소득이 줄게 되고 물건은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면 더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게 디플레이션 채널에 들어갔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악순환이 돌면서 계속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샀다라고 좋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내 소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득이 주는 거죠. 디플레이션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동일한 비율로 내 소득도 주는 겁니다. 동일 비율로 같이 줄여주면 사실은 뭐 실제 생활은 관계없죠. 소득이 10% 줄더라도 물가가 10% 줄면 좋은데, 이 악순환에 빠지면 뭔가 하면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내 소득 주는 것이 더 많이 줄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업자가 돼가 소득이 0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점 더 악화가 된다. 그게 이제 대공황을 일으켰던 채널이다라는 것이 이제 버냉키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지난 미국 금융위기 때, 아니면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도 그렇습니다. 98년 때. 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이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미국 금융위기 때 소위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화정책을 통해가 이자율은 0%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0%까지 낮을 정도로 했는데, 이자율이 0% 되더라도 실제 통화량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버냉키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위 그때 새로 이제 나온 정책이라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 미국 금융위기 때, 그 2008년 그때 처음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매달 일정액만큼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채권을 사들인 채권만큼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국면으로 빠지는 그런 것은 모면을 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든 미국 금융위기를 뭐 무사히
몇 년 만에 어쨌든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에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근데 코로나 사태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될 정책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두고두고 논쟁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양적 완화가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라는 지금 걱정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주가가 폭락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폭락하기 전에 뭔가 거품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두고 볼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스토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점은 공황일 때 아니면 불황일 때 잘못해가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응이 났는데 이제 그 뒤에 뭐 실제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 금융위기 때 이 또 대공황보다 더 큰 게 터졌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뭐 시작 때는 걱정을 했지만 뭐 지금 뭐 짧은 시간 내에 극복을 했죠. 뭐 그것은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이 재발할 가능성은 이제는 옛날보다 낮아졌다. 그죠? 그 이유는 뭐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지금은 거시경제에 대해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의 기준도 옛날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M이 뭔가 하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뭐 P분의 M만 보는 것이 아니라 EGR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가까지 봐가지고 뭐 충분히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도 이제는 뭔가 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균형 재정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면 과감하게 적자 재정을 수행하는 거죠. 너무 지금 적자 재정을 과감하게 많이 해가지고 국가들마다 빚더미가 돼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어쨌든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대공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시키는 정책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만든 시스템이 이제 예금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뱅크런을 날 수 있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채널을 이제 막은 거죠. 예금보험을 통해 가지고 부실한 은행은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뱅크런은 이제 부실한 은행이 아니라 건실한 은행마저도 같이 그러니까 유동성 부족으로 망하게 되는 사태죠. 그런 것은 예금보험 때문에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에 의해 가지고 경기 하락 시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이야기하면 제일 대표적이 실업급여죠. 실업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제도 그런 것도 뭔가 하면 다 자동 안정화 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뭐 특별히 뭔가 하면 재정책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그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더라도 알아가지고 작동함으로써 재정 공급을 통해 가지고 IS 커브가 왼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 어느 정도는 막아준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는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에 뭐 엄청난 뭐 공황적인 그런 사태가 발생했죠. 금융위기와 대침체. 그러니까 2009년에 미국의 실질 GDP가 하락했고 실업률이 거의 10%까지 올랐습니다. 한 해 만에. 그러니까 대공황 초기하고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정도였고 대공황 때 같이 그런 식으로 정책했다가는 다시 대공황이 반복됐을 겁니다. 그리고 시작 때 그 충격은 사실은 대공황보다 더 컸다는 거죠. 왜 이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여기 대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러니까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미국 금융위기, 네, 이것도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부실이 많아가지고 그게 트리거, 그러니까 총알을 그 방아쇠를 당긴 방아쇠 역할을 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 거품이 생겼느냐? 거기서 왜 거품이 생겼느냐? 2000년대 초 미국 중앙은행의 너무나 방만한 이자율 정책. 2000년대 초는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IT법을 본 겁니다. IT법을 본 게 때문에 그때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낮은 이자율 정책을 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책은 그냥 다시 원위치로 가야 됩니다. 이자율은 다시 원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올리고 계속 낮은 이자율을 유지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 가지고 소위 주택 투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게 미국의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든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또 주택 가격이 거품이 생기게 되고, 뭐 거품이란 것은 언젠가는 붕괴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붕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붕괴하면서 소위 금융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뭐 주가도 하락하고 뭐 많은 투자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옛날 대공황같이 안 됐는 것은 이제 옛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큰 게 한두 개 정도 파산하고 나니까 이제 다 재정기라든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 사태를 무마했는 겁니다. 옛날 경험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금융위기는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뭔가 하면 큰 금융위기가 날만한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또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죠. 어제 미국 그 의회에서 뭔가 미국 연준 의장을 불러놓고 민주당의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 하고 있는 게 너무 지금 이게 아니냐는 거죠. 이거. 그래 최근 지금 미국 이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너무 방만한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야기시킬 만큼 걱정할 만큼 돈을 많이 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미국 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지역은행의 그래 중앙은행 그 FRB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보스턴 은행의 체어맨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들통났죠. 이자율을 그 통화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통화 공급을 늘리는 방만한 정책을 선호할 겁니다. 돈을 자꾸 풀어가지고 주가가 오르게 해야지 자기도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뭔가 하면 더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난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까지 안 가고 뭔가 하면 이 거품이 그래도 뭐 질서 있게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것도 뭔가 하면 이 지금 거품도 이런 것의 거품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해결하던 방법은 옛날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짓은 여전히 지금 곳곳에서 발생은 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